기업 사회공헌과 CSV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문화복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유형별로 그런 기업이 이제 문화복지에 참여하는 유형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영재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자질과 그런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가정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활동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아동들을 발굴해서 이제 악기를 무료로 이제 대여해주는 악기 은행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문화재단하고 이제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이 있는데요. 두 재단에서 이제 그 음악 영재들의 악기 대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악기에 따라서 그 음악성이나 그 실력을 넘어서서 이렇게 뭐 많은 차이가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악기를 갖고 이제 연주를 하느냐,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실력 배양이 이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악기은행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예술가나 작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 활동들이 있습니다. 금호문화재단에서는 이제 금호 영재 콘서트를 이제 해가지고 영재들이 이제 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굴된 그 영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술가나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삼성문화재단에서는 맨피스트 양성제도라 그래가지고 연극, 뭐 오페라, 공연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기획하는 뭐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이제 코디네이터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문화활동하고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그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이제 시상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다양한 어떤 그 각각의 분야에 뭐 과거에는 이제 대종상도 기업들이 이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영화인 협회나 이런 데로 넘어가고 또 지금은 이제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무슨 그 악기별로 혹은 뭐 분야별로 장르별로 그런 어떤 시상 제도를 자그맣게 운영을 하거나 또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시상 제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이제 예술을 만나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 파트너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기업이 이제 그 예술단체랑 결연을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떤 예술단체라든가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흔히 뭐 연극 이제 뭐 그런 그 글을 쓰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역량에 비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대우가 굉장히 열악한 어떤 그런 그 예술가 계층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결연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일들도 하고요. 또 중소기업은 또 예술단체하고 이제 매칭 펀드 형태로 해서 그 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만큼 또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뭐 예술인 마을 아마 지역의 그 지방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뭐 도자기 마을 그럼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가마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 가마를 만들어서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살면서 도자기를 같이 구울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사업들도 하고요. 또 그 예술가들이 그 각각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본인의 예술 창작 활동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술인 마을, 예술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 우리가 양성을 이제 하고 있죠.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의 파리 같은 경우도 그런 미술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그 원룸 형태로 그런 그 저기 공간을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연계해서도 하고 하는 그 작가나 플레이어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찾아가는 메세나는 사실 이런 그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농촌이나 뭐 산촌 그리고 이제 그 문화 공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프라가 없는 지역 그리고 지역의 그 어떤 대상들이 집합적으로 모여서 사는 어떤 대상 지역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이제 지원을 하고 공연을 해주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죠. 그러니까 그 제일은행이나 뭐 LG 연합문화재단, 토지공사, CNM 이런 경우가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뭐 요즘엔 병원에 가서도 이제 병원에서 뭐 하는 음악회도 많고요. 또 산사음악회 해서 뭐 이렇게 그 산속에 있는 절 같은 절에서 이제 음악회를 열어서 그 지역사회 사람들을 공연 관람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그 보육원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어떤 사회복지 시설들은 이렇게 외부로 이동해서 뭔가를 관람하거나 하는 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흔히 교통약자들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찾아가서 어떤 그런 문화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CNM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케이블 방송이죠. 그러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케이블의 그 방송사로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어떤 지역민들이죠, 결국엔. 그래서 그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음악회, 뭐 사랑의 멜로디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음악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가 됩니다. 또 이제 아트 포 칠드런의 그 분야에서는 보면 문화 교육이나 문화 체험, 또 문화 캠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미술 캠프, 뭐 예술 캠프, 음악 캠프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로 대상들이 전국에 이제 있는 뭐 전국에 뭐 그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전국의 어떤 특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문화 소외계층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떤 체험이나 문화 교육, 그다음 문화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소니 코리아가 한다는 그런 문화 소외 지역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그 초등학교가 그 지방에 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학생 수가 뭐 10명 미만이라든가 또 폐교의 위기에 있다거나 또 통폐합을 한다거나 뭐 분교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이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내나 도시로 나오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기회도 적기 때문에 일단 아트 포 칠드런이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대상별로 이제 그 활동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우리가 찾아가는 메세나는 뭐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도 포함이 물론 되겠지만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취약계층, 소외계층 어린이나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상 어떤으로 삼아서 그 기업이 문화, 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이 하는 그 문화복지,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이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문화복지 그 지원 사업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국에 있는 아동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메세나 협의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공동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게 문화 나눔 사업이라는 사업인데, 전국에 이제 아동복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한국 메세나 협의회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정부죠. 그래서 기업하고 정부하고 협업을 해서 전국에 있는 아동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의 그 공연이나 이런 어떤 각각의 장르별로 관람의 기회도 갖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추진을 하는 게 이제 문화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수성 함양을 위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금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죠.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는 거 많이 이제 뭐 들어보시거나 가보시거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곡들, 뭐 클래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지휘자나 그런 단장들이 그 음악에 대해서 같이 해설을 하면서 이제 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플러스 관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아동들이나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그 관람의 기회를 가졌을 때 그 전체에 대한 어떤 곡 이해라든가 곡 해설이라든가 또 공연장에 대한 어떤 그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병행해서 하면서 더 그 문화 감상의 기회에 대한 의미를 이제 더 살리는 거죠. 그래서 교육 플러스 관람의 기회를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재단들이 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목적 사업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일반 그 재단 형태가 아닌 어떤 그 사회공헌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 재단들이 특히 특화된 어떤 목적 사업을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재단들도 있고요. 또 기업이 하는 이제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의 문화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개설해서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관에서 만드는 문화센터나 무슨 그런 그 지역별로 그런 센터들이 많아서 취미 특기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도 그런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련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그 문화복지 지원 사업인데요.
아트홀을 만든다던가, 뭐, 미술관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본인들의 기업만을 위해서 아니면 뭐 임직원만을 위해서 혹은 특정 대상을 위해서만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런 문화 관람, 문화 향유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같이 모이거나 그런 공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그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거에 이제 많이들 이제 하고 있죠. 뭐 아트홀을 만든다던가 뭐 우리 갤러리 뭐 미술관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그런 그 소장된 어떤 고유한 그런 그 소장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우리가 그 뭐 물론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 뭐 이런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기업이 운영하는 이런 인프라들을 통해서 더 다양하고 더 이제 기회가 많도록 이렇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이 이런 문제를 문화복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제들을 잘 이제 극복하고 다른 차원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어떤 그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그런 뭐 목표가 될 텐데요. 먼저 문화복지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그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문화 감수성이나 문화에 대한 욕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문화 공연이라는 거는 어떤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어떤 그 기본적인 비용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대중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런 어떤 관람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경험했었던 문화에 대한 경험의 폭이 다 다르고 또 대상들에 대한 어떤 욕구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어떤 그런 그 주입식 문화복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하게 그 대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과제고요. 또 예술 경영이나 또 우리가 이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가들, 사회복지사들이 공동으로 이제 그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이제 추진하는 경우에 비전문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행사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욕구에 대한 어떤 충족을 못 시키는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회사를 위한, 기업을 위한 어떤 그런 문화 행사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를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술 경영 전문가하고 또 그 대상에 대한 전문가들이 만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기업은 지원 기간이 짧고 지원액을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공헌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은 오늘은 존재하지만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만 하는 조직이 아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환경도 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이 이제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뭐 거의 뭐 1년 내지는 2년 미만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왜 계속 해야지 왜 그걸 계속 안 하냐. 근데 기업은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회공헌으로 그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데까지 이제 사회공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형편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원 기간을 이제 한시적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또 지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성장한다라는 보장은 어느 기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문화 예술에 대한 사회공헌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기가 어려우면 사회공헌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코로나나 이제 이런 상황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미래가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했었던 사회공헌 활동의 위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에 기업 사회공헌의 비용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 어떤 해는 늘어났다가 어떤 해는 줄어들었다가 또 어떤 해는 또 갑자기 늘어났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물론 이제 분야별로도 뭐 올림픽이 있다. 그럼 그 전해에 확 스포츠 분야가 느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경영이 어려운 경영 위기를 겪고 난 후에는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제 교육을 받기는 음악 시간도 있고 미술 시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문화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들이 정규과정의 교육들은 사실은 이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높여주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정규과정에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시간적으로 아까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또 뭐 20대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문화를 향유하는데 제한을 받는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형편이 아주 충족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상관관계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외국에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뭔가를 많이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활동에 참여하거나 뭐 그런 공연의 관람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수준이 막 높아졌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좀 그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의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요소들의 그 문화예술 교육을 어쨌든 양적으로도 저변 확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과제로 갖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관리자, 그러니까 CEO들이죠. 최고 경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본인이 부족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그 총수들, 그러니까 오너들이 아닌 어떤 전문 경영인들은 그 전문 경영인이 되기까지 본인이 어쨌든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 속에서 문화적인 어떤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좀 소홀할 수도 있죠. 물론 뭐 모든 뭐 CEO나 모든 경영자들이 그렇게 문화복지나 문화적인 소양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사결정권자들이잖아요, 기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가 문화적인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분위기도,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기업이 그 문화예술 사회공헌, 문화복지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문화 감수성 함량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목에도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또 아까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이제 경영진들이 문화적인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대상을 그런 어떤 경영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박물관이나 각종 공연 등의 해설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 그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거에 이제 첫걸음이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박물관이나 무슨 공연을 가더라도 또 요즘에는 이제 지역에 가도 지역에서 이제 관광 해설사도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리 이제 우리가 요즘에 뭐 그 인터넷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맛집이나 뭐 아름다운 곳, 뭐 멋있는 곳, 뭐 이런 꼭 가봐야 돼 이런 곳들을 찾아서 그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그 관광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면 거기에 역사적인 얘기 또 그 지역이 처한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얘기 또 지역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또 공연 물론이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을 다니면서도 관광 해설사한테 꼭 그 해설을 요구하는 그런 그 습성을 기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또 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공연도 많이 보고 하지만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갤러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 이제 그 본인이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다 언어를 자기가 선택해서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기들을 다 이제 대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는 해설사랑 같이 다니면 해설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얘기도 기억이 나고요. 또,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어떤 의미, 또 왜 뭐 이게 몇 개로 왜 구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행이라는 게 사실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 자연 경관을 보고 뭐 그냥 본인이 뭐 그 아무런 그 어떤 누군가의 그 터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지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여행의 또 하나의 그런 거는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익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자주 다닐 수도 있고 몇 번을 그 같은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뭐 그 한 군데를 계속 여행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갔을 때 그런 관광 해설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그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저는 꼭 그 여행을 가면 관광 해설사 그런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저희 해설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탄광촌에 갔는데 그 태백에 거기에 거기도 이제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탄광을 어떻게 했고 뭐 거기 있는 가게들이 이제 그대로 있으면서 그 가게 하나하나에 그 탄광에서 일을 하는 그 인부들이 어떻게 저녁에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제 그들의 직업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면 이제 해설을 꼭 듣는 어떤 그런 여행이나 공연이나 박물관이나 갤러리나 이런 해설이 있는 그런 문화 접촉 이런 것들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을 위한 어떤 예술 활동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사회공헌 활동에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이제 몰입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모든 아동들이 할 수 있도록 그 6개 분야의 문화, 뭐 음악, 미술, 뭐 공연, 뭐 이런 식으로 작가까지 뭐 이런 식으로 문학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화의 그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문화 복지에 대한 이제 성과 시스템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복지나 문화복지 사업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도대체 이거의 효과나 성과가 뭐지? 어떻게 달라졌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이제 그 체크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을 항상 그 데이터화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사업을 위해서 혹은 다른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그 프로그램마다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데이터화를 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량화하고 데이터화하는 거, 수치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과 측정이라는 게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런 거가 있었을 때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
뭐 문화복지 같은 경우는 뭐 문화 그 공연 관람을 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해서 성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이제 개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기업의 문화예술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전에 대한 부분들이지 이거는 뭐 법인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기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세제를 높여줘야 된다, 그 세제 그 할인율을 높여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기업들이 매출의 1%, 1.5%를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세 높였다고 해서 기업이 사용을 거꾸로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기회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세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요. 네 번째는 그 문화복지하고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제언을 해보는데요.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생계에 대한 것, 어떤 생활에 대한 것, 또 생산 물품의 그 유통에 대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 기업,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사회적 기업 많이 있죠. 뭐 간병인 사회적 기업, 또 뭐 의료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도 한번 육성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어떤 그 제언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문화 예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본인들이 그 공연자거나 아니면 플레이어라 하더라도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공연을 하거나 그런 연주를 할 어떤 기회를 못 갖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가들 또 뭐 미술가들 이런 예술가들이나 작가들 무슨 감독 뭐 그 문학 그 이런 문학을 하는 작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하고 그 베스트셀러가 아닌 어떤 하위 그룹의 작가들, 그 신진 작가 또 신진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형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그 신진 작가들이나 무슨 그런 어떤 기회가 비교적 적은 저명하지 않은 문화에 관련된 그런 활동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연이나 어떤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자질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뭐 저기 그 한 5위 안에 드는 첫 번째 그러니까 만든 시기로 5위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자센터에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그 만든 공연단이 있죠. 그런 공연단도 어, 사실은 사회적 기업의 어떤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델인데요. 예술에 관련된
그런 형태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데 기업 사회공헌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결국 문화적인 감수성,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는 어떤 활동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공익연계 마케팅을 통한 이제 전략으로 문화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기업은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것이죠. 공익연계 마케팅을 통해서 또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겠죠.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공헌을 실천한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의 증대에도 이제 기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재정이 안정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또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데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공익연계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좀 활성화된다 그러면 두 기관, 두 어떤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두 조직이 윈윈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제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기업들이 문화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오너의 의사결정이, 오너의 어떤 그런 취향, 오너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이제 기업사회공헌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연구 결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결국에는 오너의 관심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너가 얼만큼 기업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으냐 또 문화예술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왕에 공익연계 마케팅을 하더라도 사회공헌적인 아이템의 문화를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공익연계 마케팅을 이제 실시를 하겠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소외계층한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겠습니다. 뭐 이런 CRM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한 차원 높게 공익연계 마케팅을 문화와 관련돼서 하는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해보면 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으로도 윈윈하고 또 기업 사회공헌 활동으로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서 이제 문화복지의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임직원들, 종업원들이 문화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은 경영활동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특히 이제 디자인, 또 창의성,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문화 교육, 문화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종업원들에 대한 문화복지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에 이제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는요, 종업원에 대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원봉사 했다고 해서, 본인은 자원봉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관람을 같이 한다거나,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같이 책을 읽는다거나 뭐 같이 무슨 갤러리 그 미술품을 감상한다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종업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기업의 임직원, 종업원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종업원들이 문화복지를 또 문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복리후생비에 문화복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뭐 매월 1회 문화의 날 뭐 이렇게 정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공연을 가기도 하죠. 또 뭐 요즘에는 이제 기업에서 뭐 무슨 요일은 가정의 날, 뭐 며칠은 뭐 무슨 날 해가지고 이제 많이 테마를 정해서 직원들이 이제 그 뭐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문화의 날이라 그래서 같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회를 간다거나 뭐 이런 기회를 주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무슨 회식이나 뭐 이런 그 문화도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송년회나 뭐 신년회 이런 문화들도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송년회 같은 어떤 그런 그 임직원들의 행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뭐 춤추고 놀고 물론 춤추고 노는 것도 문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감수성이나 소양을 높이기 위한 문화의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의 그 문화적인 그 관람, 기회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직원들의 송년회나 뭐 회식,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 기업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복지 사업의 어떤 의미나 개념, 사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하면 좋을 어떤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모인 협의체가 한국 메세나 협의회라 그랬죠. 그래서 한국 메세나 협의회가 분석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회공헌 통계 자료를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